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에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요즘은요 일교차뿐만 아니라 기온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일간차까지 매우 큽니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각 신문의 일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나 현대차 노조 반발이 변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현대차와 내일 협약식을 맺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겠습니다. 김정은, 청와대 김정은, 청와대가 밝혔다는 말인데요. 일단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죠. 김정은 18일에서 20일 답방, 청와대가 북한에 제안했다. 이런 제목이 일단 달렸지만 오늘 오전에 청와대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오늘 굉장히 회자가 될 듯합니다. 관련 부처와 경호, 숙소 등 논의, 그리고 수도권 대기업 공장 방문도 고려할 듯하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군요. 자,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강원도 파격 실험 결실 맺을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파격 실험이냐면 출산율을 높이는 실험입니다. 아이 낳으면 4년간 월 50만에서 70만 원 육아 수당. 아이를 낳으면 4년간 최대 70만 원의 육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낳을까? 이렇게 전하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정권 따라 물, 불, 누더기 대입제도. 내년에도 이대로라면 괴물 수능은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군요. 오늘 각 학생들이 성적표, 수능 성적표를 개별적으로 받는 날인데 참 수능 놓고 이야기가 많고 심지어 어제는요 당국에서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불 수능 언제쯤 따뜻한 적정한 온도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일병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웅갑 MBN 해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배정호 세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고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인근에서요. 섭씨 100도의 열수 배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 그리고 주변 인근으로 흘러들어서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김현 기자가 전하는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생긴 구멍에 승합차가 빠져 있고 그 위로 섭씨 100도에 이르는 뜨거운 물이 수증기를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하얀 수증기에 휩싸인 도심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온수관이 터진 백성역일 때는 마치 포탄이 떨어진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 백석역 근처에서 온수 배관이 터진 것은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이 사고로 60대 손모 씨가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0여 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저쪽까지 물바다에서 전부 다 어디 막 툭 꽂혀가지고 크게 났죠. 뿡 소리나. 뜨거워서 바닥에 또 디딜 수가 없다니까요. 바닥. 또 교통통행이 통제되면서 백성역 인근이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991년에 설치된 배관 노후로 온수가 역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서울 답방, 그리고 윤장현 미스터리,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TK 신당 이뤄질까, 이렇게 내용이 돼 있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17일 김정일 7주기 직후 평양 정상회담처럼 2박 3일 조율이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기 내용 보면요. 김정은의 싱가포르 야경 투어처럼 우리의 경제 발전을 보여줄 코스를 추진한다. 그리고 앤드류 김, 북한 김성애 판문점 접촉 사실도 알려졌죠. 지금 뭔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가 김정은 18에서 20일 답방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청와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내용 계속 이야기가 나올 듯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청와대 상춘제 대대적인 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를 왜 할까라는 궁금증 낳고 있는데요. 혹시 김정은 답방을 위한 준비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측에서는요. 원래 잡혀있던 일정일 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 더 보죠. 이달 중 내부 공사 마무리. 한국형 영빈관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요. 김정은 18에서 20일께 오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정은갑 해설위원님. 청와대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내부 일정 그리고 우리의 일정 등등을 고려할 때 18에서 20일이 굉장히 적합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청와대가 부인했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측이 제안했다는 것이 아니면 날짜가 18일, 22일 특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 어떤 남북, 북미 이 상황이 새로운 어떤 변곡점에 온 것은 맞아 보입니다.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서울 답방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연내가 될지 아니면 예. 연초가 될지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그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 네. 그리고 비핵화 또 평화 정착을 위한 움직임 이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멈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상황을 만들어가고 또 주변국과의 협의 또 미국과 또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어떤 대화 속에서 이걸 새롭게 끌어가내는 그런 노력들은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 같은 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은 지금 물밑 접촉이라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또 의제라든가 또 오게 될 경우에 경우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점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목표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을 이룰 것이죠. 이건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뭐 청와대가 부인하지만 어쨌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있는데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더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왔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의사,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 일단 북한에 전달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북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답방과 관련해서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안전의 문제. 안전. 안전하면서 그러면 어디를 돌아볼 것이냐는 그 일정의 조율 문제, 그리고 어떤 성과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어떤 성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보거나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상당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읽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여권의 한 관계자께서 저한테 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기 방송에 나가서 예. 안 온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안 온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구체적인 날짜까지 오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까지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좀 이 남북 관계에 좀 정통하신 분인가요? 예, 아니면 예, 관심이 예. 많으신 분인가요? 예, 둘 다에 속하시는 아. 분인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구체적인 진행은 되고 있어 보입니다. 이게 많은 말들이. 근데 예.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해야죠. 이게 굉장히 보완을 요하는 사안이고 모든 예. 게 다 완성이 됐을 때 발표가 되고 예. 그렇게 돼야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한 반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많은 논의가 예. 지금 진행 중일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뭔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청와대가 그걸 드러내놓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예. 조심스러운 상황. 네.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 그렇다면 지금 김상일 평론가의 분석과 이 전망대로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문제는 이제 시기 문제입니다. 언제 오느냐.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G20 방문 예. 후에 그 비행기 안에서의 기자회견에서는 뭐 연내인지 뭐 예. 아닌지 예. 시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이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북한의 비핵화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예. 아주 그거는 정말 뭐 어느 분도 부인하기는 예. 어렵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예. 지금 당장 그러니까 얻는 게 있어야 오지 않겠느냐 아.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예. 남한에서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아.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 정말 처음 있는 일이죠. 역사적인 그 행보가 되는데 예.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좀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변화 그런 걸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교황의 그 북한 방북. 초청, 예. 방문 뭐 예. 이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황과 관련해서. 처음에만 좀 활발하게 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진척이 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비핵화 변론으로는 좀 다르게 예. 북한 내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아. 개혁 개방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예. 문제인데 그게 저는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 그 문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 그것이 대한민국의 답방의 의미도 또 하나 있다고 보입니다. 자, 배종호 교수님.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아까 이수희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딱히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줄 것이 없다. 원래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합의문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합의했다 이게 담겨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비핵화 관련 원칙적인 얘기 말고는 딱히 담길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북한 내부를 설득을 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연내 서울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을 했지만은 예. 갔을 경우에 예.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뭐가 있느냐. 예.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줄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예. 지금 방문 성과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방문 자체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할아버지 김일성 그리고 아버지 정일 그리고 이제 김정은 이렇게 삼 3대가 계속 내려오는 예. 분단 70년 사에서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연내 방문한다면은 70년 사에서 유일하게 아. 한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거든요. 이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아. 그리고 이제 1월 1일 예.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1월 1일 신년사에서 그러니까 내년 신년사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년사에서 이제 본인의 성과를 또 얘기를 하고 예.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신년사에 내놓을 만한 이렇다 할 소지가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연내 서울 답방을 하게 되면은 예. 이거를 또 신년사의 중요한 소재로 담을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내 서울 답방의 가능성의 예.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예. 있는데 일단 소식통에 따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18일부터 20일까지의 일정이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일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12월 17일이 예. 아버지 김정일의 기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일정이 비어 있다는 것은 서울 답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상춘제 외빈 접견하는데 이 상춘제 지금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외부 공사를 마쳤는데 지금은 내부 수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가 중요한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능성은 늘 열어두고 있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절충을 할 것인가인데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그동안에 진전이 없었는데 다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앤드루 킴하고 북한의 이제 통일전선부 측하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지금 중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 또는 서울 답방 등등을 포함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운갑 해설위원께서 먼저 요청하셔서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해설위원.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통상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국가 대 국가라고 하면은 정상회담이든지 어떤 이런 커다란 행사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동시 발표 형태로 가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제안이라고 했는데 남북 정상들 간에 만나오는 것은 서로 협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다음에 설령 결정이 났어도 서로 이제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어떤 동시 발표 형태에 대한 의전상의 과정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앞서 얘기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외신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경우에 미국에서 일부 제재 완화를 검토한다. 이런 이제 워싱턴발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짐작컨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전기라는 것이 어떤 제재 완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들에도 얘기를 주고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은 미국 안에서 당연히 제재 문제를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1년 전에 어떤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최대 곡물 회사가 평양을 간다는 건 아닙니까? 미국 기업들은 현재 수시로 평양 가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별개로 상당히 또 다른 진전과 논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저는 그 구체적인 사항보다 이렇게 논의하는 그 시각에서 제가 좀 보태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있어서 자꾸 성과가 무엇을 얻어갈 것이냐에만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실질적 핵 보유국에 지금 준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다. 이 시각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굳이 잃을 게 없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이 이제는 옛날에는 큰 담론 측면에서 이 사안을 접근했다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구체적으로 잘라보고 제재도 잘라보고 가능한 수준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굉장히 북한이 얘기하는 살라미식으로 많이 잘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두 가지를 좀 착안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장 기다리고 있는 문제, 바로 조국 민정수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걸 지금 청와대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얘기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여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당은 조국의 편집증적 집착을 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이군요. 자, 그리고 야당은 당리당략으로 청와대 흔들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여당의 주장입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이란 인물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데 편집증적이자 그리고 흔들기다. 당리당략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책임론 싸고 연일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평화당도 감싸기 지나쳐 이렇게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야의 공방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감찰반 전원을 아주 통째로 교체할 만큼 파격적으로
지금 수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국 수석에게 다시 사퇴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가? 저는 이 이면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 이제 조국 수석은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고 이분이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네. 최선봉에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조국을 제물 삼아서 대통령 힘빼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보고요.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나 그러나 조국이 꺾이면 촛불 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과도한 집착 정신을 보이고 있지만 조국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수희 변호사.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의 주장을 곰곰이 들어보면요.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나 이런 게 좀 담겨 있는 듯합니다. 각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여권에서 나온 말 중에 제일 좀 상징적인 게 조국 민정수석은 촛불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 보호를 하고 나선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권 청와대에서는 상징적인 뭐 장하성 실장이 있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는데 장하성 실장은 물러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상징적인 인물 몇 중에 이제 조국 수석까지 그렇게 내줄 수는 없다. 뭐 이런 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근데 야권은 이제 뭐 자유한국당만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 평화당도 지금 굉장히 좀 비판하고 모든 야당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거를 그런 뭐 진영의 논리, 뭐 정권 흔들기, 뭐 우리의 상징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판단보다는 지금 이제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게 그 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우병우 수석이라는 그 비유도 했지만 그게 이제 상징하는 게 뭐 동일 사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대통령이 너무 아끼는 사람을 너무 비호하다가 결국은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청와대 오만, 독선, 버티기, 뭐 진영 논리로만 생각하는 거 그런 거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런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배정희 교수님. 네. 야당의 이제 비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여당에서는 이게 당리당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청와대를 이참에 흔들어 보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여당이 갖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 당리당략을 떠나서는 판단 또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간극이 큰 게 지금 한국당 측에서는 박근혜 우병우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촛불 정권의 상징이다. 뭐 완전히 거리감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박근혜 우병우에 걸맞는 그런 지금 잘못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범죄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이런 이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권력형 비리에 개입이 돼서 현재 수감이 돼 있는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리에 연루된 사건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기강회의 또 관리 책임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좀 직접적인 비유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상황이.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믿어달라.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밝혔는데 그 얘기는 조국 민정수석을 그대로 껴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요. 그렇지만 돌아오면은 청와대 기강회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청와대 비서진 개편할 것 같은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해찬 대표도 지금 선긋기에 나서고 있지만은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야권에서 특히 한국당에서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흔들리면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고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고 있는 적폐청산 그리고 사법개혁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안을 사실 촉발시킨 문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강 문제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특감반 직원 복귀했는데, 그렇죠. 원래 이제 친정 부처로 복귀를 했는데 보름간 영문 모른 법무부와 검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 개입, 골프, 셀프 승진 의혹 등등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와대 보냈는데 뒤늦게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그래서 보름 정도 막상 법무부나 검찰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관련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동아일보군요. 청와대 자체 조사 때 특감 반원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조사하게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그러네요. 여기 보면 무슨 증거로 요구하나 반발. 그래서 골프 회동 문제는 확인이 어려워 특감반 전원을 교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자, 정우갑 위원님. 자, 청와대 기강 문제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석을 둘러싸고선 정치적 공방은 맞죠. 정치적 공방. 당에서야 당연히 당리 당략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과 지금 이제 청와대 특감반원의 문제 이거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보면 초기 대응, 그다음에 지금의 대응 청와대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국민들에게 사죄할 건 사죄하고 앞으로 대응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처에 지금 떠나면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최근에 1년의 청와대 움직임을 보면 이 특감반원, 예를 들면 뭐 휴대전화 제출 거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특감반원이라는 것은 과거로 얘기하면 암행어석격으로 어떤 모든 비리 문제를 스스로 감찰이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 스스로를 위한 움직임을 펴졌다는 것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차원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최근에 1년에 예를 들면 의전 비서관의 뭐 음주 문제라든가 경호실 직원의 폭행이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쌓여 있습니다. 네. 제가 보는데 여권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원래 인적 쇄신과 변화를 한번 가지려고 했고 그것이 사실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압승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 흘러 넘어간 것이죠. 그 대통령이 뭐 믿어달라라는 그 표현 자체는 뭐 조국 특정수석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짐작컨대 그 어떤 뭐 조국 민정수석 수석 차원을 넘어서 그 윗선 전반적인 어떤 쇄신과 다잡기 형태의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그쪽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 2월까지는 상당 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뭐 수석 차원을 넘는 그 어떤 인적인 변화,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쇄신. 그 통상 청와대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그 집중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년 지나면 소진되게 마련이거든요. 엄청난 경무죠. 그렇죠. 지금에 있는 어떤 여러 뭐 수석이든 비서관들, 행정관들도 상당 시간이 지났고 또 느슨해지는 부분이 곳곳에 드러나기 때문에 차제의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잡고 가지 않으면 이제 조만간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데 대통령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 상당 부분 한편에서 또 여권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일 평론가. 이번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제 청와대 측의 설명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깔끔하거나 속 시원하다는 느낌을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마지못해 뭔가 설명을 하는 느낌 분명히 그렇게 좀 언론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충분히 뭐 언론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각에서도 대응 방식이라든가 대응 시기라든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 떠밀려서 조금씩 흘러나오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청와대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하게 좀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 그런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양당이 싸우는 부분을 보면
저희가 여기서 토론을 할 때도 양쪽 진영 논리에 지금 매몰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는 것은 국민 시각에서는 예. 그렇게 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다수의 국민들 분께서는 항상 이제 가운데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조국이 촛불이다. 이걸 국민이 뭐 얼마나 이걸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국이 우병우다. 이걸 국민들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한쪽에서는 촛불의 상징이다. 한쪽에서는 우병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예, 그리고 뭐 김성태 예. 원내대표께서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 그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는 예. 것이죠.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이런 진영의 논리가 강화됨으로써 그 영어로는 컬레트럴 데미지,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는 이제 부수적인 그 예. 피해라고 하는데 예. 부수적인 피해라는 그 표현이 좀 약해서 영어를 좀 써서 예.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레임덕이 와서 예. 제대로 국정을 못 끌고 가서 국민의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야당 측면에서 바라보면 협치나 민생이 어디로 가버리고 정쟁만이 남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일단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 예. 조국 수석도 성과를 보여줬다면 이렇게 약간 어려움에 처하지 저는 않았을 그러겠네요. 거라고 보고요. 확실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보여줬다면 예. 이런 일은 없었겠네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본보기가 되고 모범적인 모습, 모범적인 지도자의 예. 모습, 모범적인 정치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좀 더 치중하려고 하시는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성과를 보여주면요. 잡음은 사그라들게 돼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가보겠는데요. 요즘 당 상황 밖에서 보기에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추진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한국당이 시끌시끌합니다. 여기 내용 자세히 있습니다. 탄핵 지지했던 김무성 등 비박계. 최근 친박계와 회동을 했는데 박근혜 불구속 재판하라는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기 또 밑에 더 있습니다.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 복당파를 겨냥해서 일부 중진 행태 후안무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래서 지금 한국당 상황이 묘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있습니다. 상황이요.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홍문정 의원 친박 핵심으로 꼽히죠. 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친박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홍문정 의원 복당파가 당 접수하면 TK 신당 반드시 나온다. 지금 복당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박에서는 복당파가 당을 접수할 경우 TK 신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 더 보겠습니다. 친박 인적 청산과 전당대회에 맞물려 대구 경북 중심의 친박당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친박당에 만약 나왔을 게 그 파괴력, 영향력은 어떨까? 설사 생겨도 파괴력은 크지 않을 듯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당협위원장 교체가 발표가 될 텐데 요 시기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수희 변호사,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일단 TK 신당설 그리고 불구속 재판 결의안. 먼저 TK 신당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2020년 예. 4월 이게 이제 홍문종 의원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면서 뭐 이제 호사가들이 이제 2020년에 그 공천이 배제되는 의원들이 이제 그 뭐 친박계 의원들이 그 뭐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책임과 뭐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새 인물들이 많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지역에서가 좀 많은 그
우리가 소위 물갈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TK, PK 쪽에서의 아무래도 그렇죠. 물갈이 지수가 높으면 이분들이 이제 현역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모여서 이제 그 신당을 만들든지 뭐 이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천이 배제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신당 창당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은 확실한 그 대표 주자가 뭐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공한 예가 이제 하나가 있다면은 뭐 그 평화당이었나요?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나가면서 국민의당. 국민의당에서 호남에서 아주 그 약진을 했죠.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제일 성공한 건 친박 그 연대라고 해서 그렇죠. 2008년에 그때는 박근혜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심점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의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내지는 뭐 내년 8월에 뭐 그 사면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2020년에 뭐 신정이나 구정 때 또 사면설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밖에 나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러면은 신당이 가능할 수도 있겠느냐. 그러면은 딱 정확히 10년 전에 있었던 친박 연대가 다시 생기는 셈이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요구하는 게 인적 쇄신이에요. 과거에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새로운 얼굴 좀 보자. 좀 젊은 사람도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지역의 물갈이 지수가 높다고 했을 때 그 공천에서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호의적으로 갈지 그거는 저는 그 여론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의문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배종호 교수님. TK 신당에 앞서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결의안 얘기. 이른바 이제 김무성 대표 등 이제 비박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 등은 사실 탄핵을 위해서 당을 나가서 그랬다가 다시 또 복당한 정치인들이거든요. 서청원 의원의 비판 그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의안을 놓고 참 당이 또 시끌시끌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다. 라는 결의안 추진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공천개혁과 관련해서 2년형을 확정받아가지고 기결수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1심,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 안 하고 검찰도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확정이 됐어요. 사실상 복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결수가 돼버리니까 지금 이제 징역 2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건 맞지 않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이 거의 그 친박하고 비박의 지도부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 그런 즈음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제1야당의 수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친박, 비박의 수뇌부들이 그렇게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실망이죠. 그럼 이제 이분들은 왜 이런 카드를 내보냈을까? 왜 그럴까요?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친박하고 비박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계파 갈등을 극복을 하자. 그래서 계파 갈등을 극복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범보수를 연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항을 하자 이런 건데 그 접촉제가 그럼 결의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속내가 또 있는 게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두고 친박 비박이 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 2월에 또 당권 경쟁이 있으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 등등 해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친박 비박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일단 신주류를 만들어서 당권을 획득하자라는 이제 그런 계산까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지금 현재 불구속 재판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들의 카드만 읽는 정치 책략적인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나온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 한국당과 좀 관련이 있어서 그 내용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경향신문입니다. 보시죠.
황교안 전 총리 차기 대권주자 2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는 이낙연 총리인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2.9%를 기록하면서 경향신문은 이례적 선전이다 이렇게 표기했는데 보수 결집 신호탄이 될까라고 경향신문은 물음표와 함께 제목을 달았습니다. TK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친박과 비박이 뭔가 접점을 찾고 있고 이런 와중에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율에서의 약진 이런 현상입니다. 정우갑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대선 주자들 여론 조사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그 수치가 계속 그럼 앞으로 뭐 4년 뒤에 이어질 것이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레이스라는 거는 일러야 빨라야 내후년 총선 뒤에부터 좀 어떤 가시화되고 그게 유의미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보수 쪽에서는 결집할 만한 마땅한 지금 인물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지지율이 나온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총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을 들어갔을 때 검증에 여러 가지 이제 날카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봅니다. 그러나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황교안 전 총리도 한 축을 담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한국당이 시끌시끌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두고두고 저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 전 대표가 얘기한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들어와서 하나가 되려면은 과거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 없이 왜 정략적으로 선거 임박하니까 뭔가 해보자고. 이런 것들이 저는 끊임없이 해서 충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앞서 신당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모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한국당에서 할 것은 얼마나 새로운 어떤 신진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원론적인 얘기죠. 당초 얘기처럼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여러 인물군을 대입하고 어떤 뭐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문제라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환 평론가께서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치가 그동안 인물 중심의 정치였다. 그런데 그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답답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공학적인 그 얕은 수들이 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 공학적인 얕은 꾀들은 이제는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정당들은 기본에 좀 충실하는 모습으로 좀 돌아가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한번 세우고 그리고 그 가치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민 중에서 어느 층, 어느 계층이나 어떤 그룹을 대변할 것이냐, 어떤 국민의 우리는 대표자가 될 것이냐 이런 걸 정해서 거기에 맞는 그 정책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튼튼한 정당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외부에서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메시아는 없다.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 바깥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부에서 쌓는. 그 야구에서도 예전에 보면은 그 머니볼이라고 있습니다. 머니볼. 그러니까 스타 선수들만 영입하는 식으로 모든 경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학적으로 그 출루율이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일루씩만 출루를 시키면 결국엔 득점이 많아지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1위 팀이 되는 그런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뭔가 좀 안에서 키우고 육성하고 좀 방법을 짜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밖에서 누구를 이렇게 데려올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좀 이제는 좀 그런 후진성 인물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후진성을 좀 극복하는 노력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희망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자꾸만 있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란 말에 속아 윤장현 사기꾼 자녀 취업 알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참 혼외자, 사기꾼, 그 사기꾼의 자녀 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말들이. 자, 경찰 명품백 구매 등 호화 생활 일부 사기당에 한 푼도 안 남아. 윤장현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에 네팔로 가 있습니다. 의료 봉사를 하러 네팔에 갔는데 지금 귀국을 하지 않고 불응을 하고 있어요. 옆에 다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기를 쳤다라는 이 인물 여기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실까지 출입한 간큰 가짜 권양숙. 지인 행세까지 하며 1인 2역. 작년 말 광주시청에서 윤장현 전 시장을 만나기도 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지금 네팔에서 뭐 봉사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귀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 일단 이수희 변호사. 지금 검찰 쪽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 이제 선거 관련 혐의인데 13일까지가 공소시효 끝나는 날 아닙니까? 예, 그때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건데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들어오지를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이제 기간이 정지가 되는 거죠, 공소시효가. 근데 그게 며칠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밝혀지는 걸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연말 아니면 해를 넘겨서까지 안 들어오게 된다면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까지가 그 얼마의 기간은 예. 소환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의 기간은 이제 남아 있겠지만 예. 뭐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제 형사처벌을 떠나서 너무 망신스러운 거죠. 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예.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너무 예. 황당한 속임수에 속아서 예. 그리고 저런 데 속을 수 있을 정도면 그러면 그것도 현직 광주시장이 예. 그럼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길래 이런 거에 속으면서 그 공천을 앞둔 지난 12월, 1월, 2월 동안에 이렇게 돈을 줬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좀 귀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 일신상에서도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가족들도 옆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좀 뭐 그런 것도 좀 우려스럽고요. 네. 김사일 평론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연 사기당한 게 맞느냐, 속은 게 맞느냐, 무슨 다른 무슨 사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차적으로 사기를 당한 걸로 시작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에 또 동조를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서 피의자 신분까지 돼버린 것이죠. 이게.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세 부류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 뭐 한탕을 좀 이렇게 노리는 한탕주의에 좀 빠져 있거나. 뭔가 불안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한 거군요. 네네. 아니면 뭔가에 집착이 생겨서 그걸 잃지 않으려고 하거나라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권력에 집착이 생기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그 신 같은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성을 잃게 되는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이런 걸 통해서도 경계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혼외자 이야기는요. 사실은 정치권에 지금 오래 있으면 이런 야사들이 몇 개들이 또 들리는 야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그런 거 아닌가라고 너무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지금. 네, 사실이 아니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이게 균형을 잃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주장, 여러 가지 의혹. 한마디로 미스터리인데요. 사실은 윤장현 전 시장이 알고 있겠죠. 그러나 아직 국내로 들어오고 있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국민일보인데요. 이 해외 소식이군요. 7살 유튜버 장난감 리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영상을 그걸로 1년간 24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장난감을 사주면 그 장난감을 박스를 갖다 놓고 개봉을 해서 품평을 하고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그걸 보고 팬덤을 형성했답니다. 그래서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200억 원이 넘는 현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조 교수님, 네. 세상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역시 실력만 있으면 예. 또 운만 있으면 예. 누구나 거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예. 굉장히 널려 있다. 요즘에 이런 것 우리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유튜브 굉장히 선풍적인데요. 네, 유튜브만 잘하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시대 같기도 한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살짜리가 그냥 평범하게 장난감 예. 이용하고 소감 얘기하고 그걸 이제 엄마가 찍어가지고 예. 유튜브에 올렸는데 무려 1년에 224억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유튜브 스타들이 예. 전 세계에 있는데 대략 10명이 벌어들인 돈이 예. 20조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어. 참 어마어마한 건데.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예. 폐단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어떤 있어요. 그래서 폐단입니까? 뭐 자극적인 거. 아. 심지어는 뭐 일본의 자살의 숲이라는 아.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 뭐 사람들이 죽는 또는 시신 이런 것까지 올리는 그런 폐단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명암이 다 존재하는 그런 시대지만은 우리는 아무래도 유튜브를 선용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튜브에 올린 영상,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영상인데 200억 원 넘게 1년에 올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요.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가 과연 저렇게 벌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더 그걸 가지고 노는 모습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JD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등장했던 북한의 인물입니다. 리춘희 앵커인데요. 올해 나이가 85이고요. 이른바 김정은의 입, 뭐 이렇게 통하는데 은퇴설이 지금 돌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얘기 좀 해볼 텐데, 자,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어찌된 내용인지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리춘희 앵커가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영국의 텔레그래프 일간지는 리춘희 앵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첨단 기술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은퇴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리춘희 앵커에 대해 북한 정권의 신뢰를 받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중대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리 앵커는 김일성 주석에 이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김씨 일가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앵커인데요. 조선중앙TV 간판 앵커로 50년 가까이 북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리 앵커는 주로 분홍색 한복 저고리를 입었고요. 특유의 격정적인 어조로 방송했습니다. 이에 외신들 사이에선 리 앵커를 핑크레이디라고 불렀다는데요. 북한 방송에 핑크레이디가 뜨면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외신들끼리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퇴설이 들긴 했지만 리 앵커는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동해안 일대 어업기지들을 시찰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전히 북한의 주요 뉴스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세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병이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명날무쌍한 지략과 비범 출중한 용도로 하여 뜻깊은 이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합중국 대통령은 최고 용도자 동지께 야수라고 불리운다는 자기의 정형차를 직접 보여드리며 최고 용도자 동지에 대한 특례적인 존경과 호의의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리춘희 앵커의 나이를 좀 잘못 소개했군요. 올해 75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자, 정우가 위원님, 북한에서 저런 방송의 앵커, 아마 뭐 사회적이나 국가적 특징이 있으니까 굉장한 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뢰죠, 신뢰. 그만큼 예. 신뢰라는 것인데 저는 그 75살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활동한다는 자체가 우선은 상당히 좀 신선합니다. 한편으로 아마 여러 앵커들은 야, 저 정도까지 저 나이까지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앞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면서 경제풍, 뭐 비핵화를 전제로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면서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그 분위기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도 이해가 되고요. 또 우선 뭐 나이도 75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어떤 북한의 변화의 한 단면 이렇게도 해석이 그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 분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꽤 논란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국 남성은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한다. 이 발언이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기사부터 보고요. 그리고 네 분 패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한 생각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이해찬,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 선호. 그러자 야당, 여성이 상품인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베트남 부총리 만나서 한 발언입니다. 여러 가지 하는 발언 와중에 나왔는데 야당, 다문화 가정 모욕이다. 사과하라. 그러나 민주당에서는요. 말꼬리 잡기다. 말꼬리 잡아서 비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하나 더 보죠. 국민일보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을 큰 제목으로 뽑았고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야당은 국격을 쓰레기통에다 버린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방금 알려드렸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말꼬리 잡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저 발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전 양국에 관해서 좋은 얘기를 하다가 딱 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정우가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맥락은 뭐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만은 그 베트남 그 부총리의 입장, 얘기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특별하다는 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태의 언급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단어 자체가 이제 선호라는 표현, 어떻게 여성에 대한 선호도를 얘기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약간 물건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해요. 선호라는 표현은 사실. 그 단어 용어 자체는 적절치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공사의 빌미를 준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당 특히 이제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의 단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요. 정치라는 게 원래 언어의 아닙니까? 말로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외교 갈등 만들 이유가 있나 이렇게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리의 성격이 지금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이해찬 대표가 만나서 서로 덕담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나쁜 말을 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한국하고 베트남 관계는 아주 특별하다. 그리고 그 근거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남성들이 외국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1위가 베트남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그렇다. 그럼 이제 화답하면서 우리 베트남 여성들을 한국 남성들이 여기는 뭐 용어가 선호인데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화답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의도도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의도고 상대방의 말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용어 자체가 하자가 없는데 이걸 이제
뭐 여성을 상품화했느냐, 외교적 결례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외교적 갈등을 키울 소지가 있다. 그렇게 비판한 자체가 오히려 또 갈등을 좀 만드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나쁜 의도도 없으셨고 예. 너무 이거를 키울 이슈도 아니다. 그리고 외교적 결례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우리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일단은 표현은 조금 잘못되신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선호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책임이 동반되는 사랑의 결정체지. 이것이 무슨 누굴 선호하기 때문에 뭐 베트남 여인과 결혼하고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냥 깔끔하게 좀 이건 내가 좀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적절한 단어를 좀 찾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은 건가. 결혼은 선호가 아닌 사랑의 결정체다. 김상일 변호사께서는 결혼 상담가 같은 이런 표현을 좀 써주셨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고정관념, 편견이 그대로 노출된 거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그 좋게 생각을 하면,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그 베트남이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른들도 잘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와의 차이가 좀 격차가 덜해서 결혼 생활을 잘 적응하고 산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했었다고도 좀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이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갖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의 시선에서는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의 남자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여자를 골라오는 뭐 그런 시각으로 보는 데다가 또 우리 사회 안에서 결혼해서 왔는데 가정 내에서 전혀 이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많이 고통을 받고 또 이런 편견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지금 그 러시아 가정의 그 다문화 가정 그렇죠. 아이가 최근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그런 이제 따가운 시선들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저는 저희 이해찬 대표의 말에서 좀 노출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만큼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좀 뭐랄까 생각 자체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반듯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이 뭐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도 있는데 이른바 우리 사회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른바 젠더 감수성 이런 부분과 좀 맥이 연결이 되면서 약간 논란이 벌어져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연봉 3,500만 원 광주형 일자리 시대 열린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큰 틀에서 합의, 내일 조인식을 합니다. 1만 2천여 명 고용 전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법적 대응, 파업 불사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 더 보죠. 경향신문입니다. 적정 임금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 노동시장의 새 대안 될까?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조 측에서는요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요. 체결된 파업 불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수환 평론가, 이 사안 참 어렵게 이제 타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3,500만 원, 요 정도 수준에 대한 임금 노조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을 이야기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숫자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3,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얼마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급여를 줄이는 대신에 기초생활비 부분을 국가가 그 보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거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보전해주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예산안에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돼서 기반시설을 갖춰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다 알게끔 그 논의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노조도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가 있어야 노조도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처분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3,500만 원이지만 주거 비용과 뭐 복지 그
보건, 교육, 예. 그 기초생활비가 뺐을 때 가처분 소득이 다른 임금생활자하고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내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감내할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정구합 위원님, 지금 노조에서는 노조가 받는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유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지금 뭐 얼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변화, 새로운 어떤 모델을 창출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 자동차 자체가 지금 뭐 수소차, 전기차 예. 완전히 새롭게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할 때 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느냐. 그러니까 지식 기반 산업으로 못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예를 들면 1, 2, 3 기업들이 뭐 구글, 애플, 아마존 거의 전통 제조업이라는 게 사라진 형국인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상륙하고 다 불어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관점과 과거의 시각으로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저는 전체 산업 자체에 굉장히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부족하고 좀 뭐 이게 큰 대안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뭔가 변화를 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은 다음 기사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있습니다. 백혈병과 3년 싸우고 불수능도 뛰어넘은 소년. 이 소년인데요. 수능 만점을 받았다 그러네요. 그러나 어렸을 때 백혈병을 알았는데 극복을 하고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수능 성적이 공개된 날이죠. 자, 오늘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7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